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단순히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인류의 혈액 성분까지 바꾸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몸속에 스며든 온실가스가 인체의 생리 조절 능력을 한계치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커틴대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공동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대기질, 대기, 건강을 통해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7천여 명의 혈액 검사 지표를 추적한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혈액 속 화학 성분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탄산염 수치의 상승입니다. 조사 기간 중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평균 0.5% 증가하는 동안 혈중 중탄산염 수치 역시 연평균 0.34%씩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사이 중탄산염 농도는 약 7%나 높아진 반면 인체에 필수적인 칼슘과 인 수치는 각각 2%와 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정교한 방어 기전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서 물과 반응해 중탄산염으로 변하며 혈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산성화를 막기 위해 신장에서 중탄산염을 추가로 만들어내 산성도를 중화하는 이른바 보상기전을 작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중탄산염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칼슘과 인은 수소 이온과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체내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상작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50년 안에 중탄산염 수치가 건강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칼슘과 인 수치 역시 금세기 후반이면 정상 범위의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상 기전에 쓰이는 칼슘과 인의 상당 부분이 결국 뼈에서 녹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증가가 단순히 환경 파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의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커틴대의 알렉산더 라르콤부 교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인의 생리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 우리 혈관 속을 흐르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거한 오염 토양을 대규모 국제 행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른바 제염 토양을 오는 2027년 3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국제 원예 박람회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현대 중간 저장 시설에 쌓여 있는 제염 토양의 양은 약 1,4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야구장인 도쿄돔 11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막대한 분량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토양 중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것을 골라 부흥재생토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 토양을 행사장 내 화단이나 산책로 조성 등에 사용하여 국제사회에 후쿠시마의 재건과 토양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본 환경성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재활용 대상 토양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1kg당 8,100g 이하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토양 인근에서 활동하더라도 연간 피폭 설량이 국제 안전 기준인 1mSv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리 관저 앞마당이나 오사카 엑스포 등 일부 공공부지에 해당 토양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번 요코하마 박람회를 통해 그 활용 범위를 전 세계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무대로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방사성 오염물질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프렌즈 오브 어스 재팬은 기존 일본 법령에 따르면 1kg당 100베크렐이 넘는 물질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8,100베크렐이라는 기준은 기존 방사성 방호 규제를 무시한 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시민단체 원자력 자료정보실 역시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인의 생활권 안으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람 회장을 찾는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은 물론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들이 예기치 못한 피폭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오염 토양의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행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흐른다는 상식은 이제 고전역학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이 원자시계를 이용해 시간이 동시에 여러 상태로 흐르는 시간의 양자 중첩 현상을 실험실에서 확인할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스 공과대학교 이고르 피코프스키 교수팀은 콜로라도 주립대 및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시계가 시간 흐름의 양자 중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4월 20일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이 강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는 더 기묘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넘어 빠르고 느리게 흐르는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자 중첩이란 미시입자가 하나의 확정된 성질 대신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에 동시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의 양자 중첩이란 서로 다른 시간 흐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 흐름 자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이론은 있었으나 이를 실제 실험으로 입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시계가 양자 법칙을 따르도록 설계되면 그 시계가 기록하는 시간 흐름 또한 중첩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하나의 시계가 서로 다른 두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측정할 핵심 도구로는 현존 최강의 정밀 장비인 광학 원자시계가 지목되었습니다. 광학 원자시계는 원자 내부 전자의 에너지 전이 현상을 레이저로 추적하며 수백억 년 동안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원자시계의 위치와 속도에 양자 스퀴징 기법을 적용하면 시간의 중첩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자 스퀴징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한쪽의 불확정성을 극단적으로 줄여 측정 정밀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실 수준에서 양자 스퀴징을 구현할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실제 원자시계를 통해 시간의 양자 중첩을 세계 최초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험이 입증된다면 물리학계와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첫째,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거시세계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 양자역학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정의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시간 흐름 자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간은 더 이상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양자적 특성을 지닌 유연한 물리량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던 청소년 기후 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골드먼 환경재단은 4월 20일 2016 골드먼 환경상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한국의 김보림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김 활동가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이 주도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으며 이 판결이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골드먼 환경상은 1989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 6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상입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지난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무려 31년 만의 쾌거입니다. 김보림 활동가가 주도한 청소년 기후행동은 지난 2020년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골드먼 재단은 이 판결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향후 25년간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화력발전소 약 500개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김 활동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평범한 시민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위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의 약 78%가 미래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망설일 때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기후 대응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활동가와 함께 나이지리아, 영국, 파푸아 뉴기니 등 각 대륙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들이 나란히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덕의 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